네, 행사 시작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창업 사회적 가치 콘서트는 세종시 창업벤처기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세종시 스타트업 위크 2021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세종 스타트업 위크 2021에서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업 사회적 가치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창업 사회적 가치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창업진흥원 ESG 경영팀의 황두식 주임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상황과 현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창업 사회적 가치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파트너 기관 담당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업 사회적 가치 콘서트는 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업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기관과 파트너 기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와 같이 창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행사는 K-스타트업을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해 주신 총 30명의 파트너 기관 담당자 분들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창업진흥원에 관심을 갖고 창업 사회적 가치 확산에 함께 해주시는 파트너 기관 담당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진행이 될 창업 사회적 가치 콘서트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진흥원의 기관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스타트업의 ESG 평가를 위한 준비, 두 번째 창업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 사례, 세 번째 투자자 관점에서의 스타트업 ESG 접근 방법으로 약 12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네트워킹 섹션은 코로나19 사태 격상에 따라 온라인 행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제 생략이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타트업의 ESG 평가에 대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최근 기업에 대한 ESG 요구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스타트업도 ESG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창업 지원 사업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받을 때 ESG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타트업은 ESG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강을 진행해 주실 한국기업데이터 김정훈 지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 한국기업데이터 김정훈 지사장입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창업진흥원 및 그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관과 기업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창업기업의 ESG 평가와 준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화면을 보시듯이 ESG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창업기업이 ESG 경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ESG 수준 측정, 관리 개선이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ESG 정의 및 도입 과정, ESG 도입 원인 및 도입 원인 두 가지 및 필요성 네 가지, 그리고 창업기업과 ESG 평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ESG 경영에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ESG 정의 부분입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요. 조금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경영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각 부분별 이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 기후변화, 종다양성,
사회 지배 구조가 있는데요. 환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사회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지배 구조에 있어서는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공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ESG 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ESG와 유사한 설명의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ESG라는 것은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지속 가능 경영, 특히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1985년에 노르웨이 환경부 장관인 브룬틀란이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에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정의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이제 지속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1985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일찍부터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ESG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R이 있습니다. 이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CSR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지역 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녹아져 있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이 비즈니스 부분을 이행을 하고 그 결과로서 결과를 가지고 사회공헌, 자선, 기부, 환경보호 등 이런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CS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ESG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ESG가 이제 다시 2005년에 이렇게 이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CSV Creating Shared Value라고 2011년도부터 마이클 포터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2011년도에 이렇게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녹아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를 설명할 때 지속 가능성, ESG, CSR, CSV 이런 개념에 대해서 유사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고 그런 발전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간략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SG가 도입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함축을 시켜봤는데요. 첫 번째가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입니다. 왜 지금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ESG가 논의가 되고 있냐면 한마디로 첫 번째가 기후 변화 및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는 우리가 이제 국제 연합 국가 간 연합인 유엔에서 굉장히 주도를 해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유엔의 국제 기후 변화 협약이 여기 나오는 1992년에 리우 환경 협약, 교토 오정서 1997년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이 2015년도에 이렇게 세 가지가 ESG 관련 기후 변화 협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요 앞에 이제 장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92년에서 2015년 현재로 갈수록 그리고 그런 목표 내용 국가가 점점 더 최근으로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온도 제한으로 해가지고 1.5도씨 제한이 되어 있고요. 교토 오정서 같은 경우에는 5.2% 감축한다. 뭐 이렇게 조금 더 둘이 뭉술하게 돼 있는데 점점 더 세부적으로 돼 있고 내용도 금액이 기재가 돼 있고 참여 국가도 교토 오정서 97년도에는 37개국에서 지금은 협약 당사자인 195개국에서 참가하고 있는 등 점점 더 그 범위가 확대가 되고 조금 더 의무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이니셔티브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아리백이 있는데 이 아리백은
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리뉴얼블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보니까 글로벌 수출을 제공받고 있는 기업에서 요 관련해서 공급 사설망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9년에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2020년 12월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하는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도 취임을 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으며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년 4월 22일에서 23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 회의로 이렇게 해서 그 각 국가에 있어서는 기후 정상회의 주요국 온실 감축 목표를 이렇게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러한 내용이 세부화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2050년까지 되어 있는데 중국만 특이하게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하는 목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 정도 이렇게 감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시 8월 말에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저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은 2030년에 그 NDC를 2018년 배출량의 35%로 규제하겠다고 해서 당초 계획인 한 24%보다 더 크게 이렇게 감축이 돼서 그 언론에 기업들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 단기간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이제 부담에 대한 요소가 신문 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뒷장에 제가 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고려한 수탁자 책임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기 이제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 주주 자본주의를 저희가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해관계자는 기존의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협력사, 경쟁사까지를 전부 다 이제 주주사로 그 이해관계자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이해관계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자본을 받는, 그래서 투자하는 회사, 연기금이라든지 투자를 대신하는 회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원금을 보호하고 당연히 수익성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수탁자 책임 투자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 ESG가 강화가 됐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재무관리 쪽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고려한 수탁자 책임 투자 또는 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 부분이 오늘 그 말씀드린 창업기업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탁자 책임 투자 부분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가 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라는 그런 큰 이제 그 금융사고가 전 세계적인 금융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2000포인트에 있다가 2008년에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국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리만 브러더스가 자산운용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리만 브러더스가 투자를 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잘못했다는 이제 그 투자자에 대한 이제 원성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리만 브러더스를 비롯한 여러 연기금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런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 파이낸셜에 대한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 특히 이제 환경까지 고려한 부분까지 고려한 정보를 이제 기업들에게 투자받는 회사들에게 요구를 하면서 ESG가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자본주의 발전에서 본다 하면은 4.0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G 이제 그 도입 두 번째 원인이 아까 이제 그 수탁자 책임 원인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이제 그 유엔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유엔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해서 2006년 4월에 유엔 그 주도하에 이렇게 이제 그 UN PRI 이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맺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유엔과 1,750개 회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표에 보시면 이제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요. 이 저 전 세계적인 그런 회사고 지금 현재 7천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7천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우리나라 올해 21년도 예산이 한 561조 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연금의 몇 배, 아니 저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그런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아주 큰 회사를 포함한 이제 그런 이제 그 기관 투자자가 해서 여기에서 이제 투자 분석 의사 결정에 ESG를 적극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6가지 내용에 대해서 ESG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이제 국제 협약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2015년 9월에 모든 유엔 그 회원국이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7개에 대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만들었고요. 그거에 따른 169개의 구체적인 행동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에 지속 가능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데가 한 150개 사가 국내 코스피 상장사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상장사에서 이런 목표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목표를 정할 때 이 유엔의 17가지 SDGs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가지고 각 기업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이런 투자 책임에 따라서 이제 블랙록 이제 그 레리 핑크 회장이 연초에 이렇게 이제 그 피투자 기업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당신들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요. ESG가 그 뭐 기후 변화, 탄소 중립도 있겠지만은 제가 좀 특별히 오늘 창업 기업 그 관련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SG는 금융이다. 그리고 ESG는 투자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시면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맞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가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대해서 장표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유엔에 대해서 아까 이제 PRI도 이제 가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경련에 해당되는 미국의 이제 BRT라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제 기업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그 주주 만족 주주 가치 극대화 이윤 극대화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월에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지배구조, 지구, 사람 번영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ESG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도입이 된 경과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한편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국내 도입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대통령님께서 2021년 3월에 우리나라도 이런 ES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아까 1985년 ESG 이제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2005년에 ESG 개념 도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은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탁자 책임 원칙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에서 지금 이제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PRI 부분에 이제 예 가입이 돼 있고요. 국민연금에서도 내년까지 투자 자산의 50%까지를 ESG를 고려한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서는 ESG 투자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투자를 국민연금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대기업의 ESG 대응 현황은 이제 장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각 비슷하게 공이 비슷한 점은 이사회에 ESG 위원회를 이렇게 넣어서 의사결정 구조에 ESG를 이제 고려하게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속 가능 발전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국보다는 굉장히 좀 늦게 되어 있지만 아까 그 지속 가능성이란 뭐 개념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하지 않고 서로 조화 균형을 맞추는 거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쓸 자원까지 미리 땡기지 않는다, 땡겨 쓰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이제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달 사업법에도 이런 ESG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1대 국회 입법에서도 약 100여 건이 현재 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부분이 2020년 11월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금융 촉진 특별법안이 작년 11월에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법안이 현재 이렇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제 부분, 그 다음에 국내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조금 보겠습니다. 21년 이제 올해 8월 26일에 친환경 포용 공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이렇게 관계 부처에서 이렇게 마련을 하셨는데요. 요 관련 내용은 뭐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문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간략하게 그 타이틀만 한번 보시면 먼저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우수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ESG 초기 도입 단계다 보니까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이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초기 우선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돼 있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요 다음 장표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소기업 협업 강화 이런 부분이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ESG 특별히 이제 보시면 여기 세 번째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에 보면 이제 공공 조달 낙찰자 선정 시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주겠다. 요런 부분 다 이제 계획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ESG 중기 ESG 경영 지원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요 ESG 업무를 담당하시고 또 창업기업 관련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공문도 좀 참고를 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ESG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이게 전 세계적인 거고 뭐 해외 사례고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냐, 그룹사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 중소기업들,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도 이런 사유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급 사설망 관리입니다. 이제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B2B로 수출하는 기업이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후 변화 탄소 중립에서 아리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그런 이제 협약이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수출 물품에 이제 수입을 할 때 그런 공급망에 대해서도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당연히 국내 대기업이 해외 수출을 할 거니까 대기업에 관계되어 있는 국내 협력사들, 중소기업들, 창업기업들에 대한 ESG 경영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C, B2G, 그래서 일반 소비자라든지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그 물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제 선한 가치를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창업기업하고의 그런 사업 아이템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이제 그 ESG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이 신용평가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기존 이제 신용평가는 이제 그 재무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는데요.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이제 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 이런 회사에서도 이제 그 재무적인 요소에다가 비재무적인 요소 ESG를 이제 자기들이 신용평가에 반영하는데, 그러면 신용평가에 반영하면 이제 등급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자금 조달 비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금리. 예, 그래서 등급이 낮으면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한 또 이제 자금 조달의 기회도 이제 또 이제 점점점
부족해지지 않나, 다른 기업에 대해서 불리해지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그 녹색 금융 활성화. 그래서 ESG 관련된 금융을 우리가 뭐 녹색 금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ESG 채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창업기업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자금 확보 부분인데,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저 ESG 경영을 하시고 해야지 이제 그 금융 부분이 이제 투자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5월에 금융위를 금감원을 포함한 이런 이제 그 예보, 산은, 수원, 건결은, 뭐 신보, 기보 등이 합해서 이런 이제 그 또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ESG 이제 공시 제도가 이제 강화가 되고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ESG 보고서는 무엇이 있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요, ESG 보고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G에 대해서 따로 이미 하고 있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그리고 E와 S에 대해서 기재한 지속 가능 보고서입니다.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에도 이제 G 부분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이렇게 나눈다 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인지하셔야 될,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공시가 점점 확대가 되고 이제 의무화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간은 좁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그 상장회사의 협력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요구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2025년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분수령에 대해서 이런 이제 보고서 부분이 의무화가 더 확대가 되는데요. 이런 저 ESG 보고서는 지속 가능 보고서는 이래서 이산화탄소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에 대해서 기록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만약에 같으면은 24년, 23년, 22년 이 3개년치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년 시작한다고 해서 25년부터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년 전부터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신용평가도 마찬가지로, 신용평가도 저희가 재무제표를 평가할 때 3개년 재무제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ESG 대비 필요성은 네 가지 이렇게 봤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ESG가 우리 기업들한테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 기사를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올해 8월 31일에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 이제 발의가 돼서 우리가 2050년까지 한 35% 이렇게 줄이겠다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8월 31일 발표하고 이제 9월 6일 날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소 중립 정책 급발진, 기업들이 이제 패닉. 그래서 이제 그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로 이렇게 확대를 함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패닉에 빠졌다는 거죠. 여기 저 그림을 보시면 EU 같은 경우에는 1990년부터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지금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U 같은 경우 연평균 1.7%를 이제 2050년까지 이제 제로를 만들려면, 탄소 중립을 하려면 1.7% 정도를 감축을 하면 되는데, 미국은 이제 2.2%고요. 한국은 우리 그 계획에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연평균 3.1%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 그 실선 그래프 옆에 이제 점선이 되어 있는데, 이 점선 그래프의 의미는 먼저 시행한 EU와 미국의 그 결과,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을 보니까 결과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빠른 속도로 탄소 중립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매일경제를 포함한 각 신문사에서 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 다음 이제 9월 6일 날 나왔고 9월 8일 날 이제 다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같은 이제 매일경제죠. 그래서 수소경제 선점 기업 총수들 이제 뭉쳤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 2030년까지 현대차, SK,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이 50조 투자를 하겠다. 거기에 이제 현대자동차 정의성 이제 그 회장님은
수소 경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업종과 그런 뭐 저 지역과 사업 부분을 이제 불문하고 저 그런 부분에 경계 없이 협력해서 새로운 수소 경제를 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긍정적인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생각할 점 첫 번째가, 그러면 이런 탄소 중립하는 게 ESG를 하는 게 기업에게 위기인가? 근데 그 다음 날 뭐 이틀 뒤에 기사를 봤더니 이제 기업에게 그럼 새로운 기회인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창업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 ESG 도입에 있어서 탄소 중립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고 어떤 새로운 사업 영역이 생기는 거고, 또 새로운 공유 가치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이 창업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그 눈앞에 닥쳐진 ESG 부분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기업과 이제 ESG 경영인데요. 그럼 이제 오늘 부분인데, 그러면 창업기업에게 이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신용보증기금에 있었고, 지금 이제 한국기업데이터라는 이제 신용평가 회사에 있는데요. 이제 그 창업기업 를 비롯한 이제 중소기업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그 자금과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 자금과 좋은 인재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금 조달을 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이게 자금 조달의 조금 히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은행에 뭐 돈을 빌릴 때 그게 이제 이런 신용에 대한 발전이 덜 됐을 때는 부동산이 그 담보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그 평가를 하다가 그걸 담보로 해서 그 돈을 또 굴리고 싶은 투자자들은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이제 줬던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동산 외에 이제 신용 평가를 해서, 재무적인 평가를 해서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거래처를 봐서 이제 신용 평가를 해서 신용 평가에 대해서 좋은 등급이 나오는 기업들은 더 낮은 금리로 자본 조달 비용으로 더 많은 이제 자금 확보를 이렇게 기업들은 그런 수혜를 받게 됐고,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신용 부분을 이제 하니까 또 새로운 이제 투자자들은 또 새로운 또 투자처를 이제 발굴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 평가가 되겠습니다. 기술력. 그래서 새로운 창업기업이라든지 신설기업,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도 없고 이제 신용평가, 신용여력도 이제 얼마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래서 이제 IP 담보대출이라든지 그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레이팅을 내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지금도 은행에 보면 은행의 대출용 기술평가라고 해서 그게 2014년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잔액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또 이제 이 돈이란 것은 항상 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좋은 투자처에 이제 돈은 찾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 운용사 같은 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부동산, 신용평가, 기술평가도 있지만 리먼 브러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MBS 그런 이제 파생 상품, 예, 우리가 ABS에서 이렇게 변형된 여러 가지 있는 상품에서 파생 상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를 믿고 이렇게 돈을 맡겼더니 이제 아주 큰 부도가 나가지고 투자자들이 이제 요구를 아까 시작한 게 수탁자 책임 투자라는 거죠.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ESG가 이제 요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투자 부분 ESG를 투자로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결국은 이 ESG가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내가 이런 부분에 좋은 기업입니다라는 걸 이제 홍보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신용평가, 그리고 기술평가, 이제는 ESG 평가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투자처를 확대하고 기업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아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더 저금리에 또 낮은 자본 조달 비용으로 많은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ESG와 창업기업은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사실상 이 역사적인 부분은 글로벌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상장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창업기업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은 아까 자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금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부분이 ESG를 통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ESG는 큰 기업만 하는 거야. 뭐 해외 기업들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은 에서 오늘을 기회로 ESG는 투자다. ESG는 새로운 아까 녹색 금융이라든지 녹색 채권이라든지 그런 ESG는 금융이다. 금융의 새로운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일본의 국내의 ESG 경영 현실에서 이렇게 조금 적어놨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창업 기업들도 ESG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ESG 경영을 하셔야 되는데 ESG 이 경영을 하고 이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는 게 투자자에게 우리 회사는 이런 거를 해요. 우리 회사 안에 ESG가 있어요. 우리 회사 안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와 지속 가능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140개 정도 기업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한 1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 지속 가능 보고서를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처음 작성하는 기업들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요. 그 컨설팅 비용도 1억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창업기업, 중소기업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ESG가 그러면 이제 투자와 금융이라는 좋은 기회인 걸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국내에 여러 이제 ESG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첫 장표에서 ESG 경영에 대한 수준 측정을 해야 되고요. 측정을 해야지 관리가 되는 거고 그 관리가 돼야지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 보고서라든지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우리 회사 안에 우리 사업 아이템이 ESG입니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ESG 평가를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정부 지자체 그리고 각종 협회에서 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ESG 평가 받는 거를 MOU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ESG 평가를 실제 독려를 하고 있고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평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ESG 평가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그 일반적인 또 자료 부분을 받는 게 있고요. 기업들에게 제출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그 각 평가회사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합쳐서 정량적인 자료와 정성적인 자료를 통해서 ESG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ESG 평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에 대한 ESG 평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있는 ESG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뭐 ESG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평가 결과가 서로 상이하다. 뭐 이게 저 하나의 딱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회사에 제가 그런 기준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상 큰 근본적인 그 기준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고요. 뭐 저 포션을 조금 어떻게 두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경영 정책, 경영 추진, 법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저 에너지 온실가스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치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합니다. 뭐 석유, 뭐 경유,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썼는지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탄소 배출량으로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환산을 하고요. 근데 이제 큰 기업들하고 작은 기업들하고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절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매출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동일 매출 원 단위로 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가 되는지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제가 방금 요 말씀드린 이런 요소가 지속 가능 보고서에 작성을 해야 되는 요소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기업, 중소기업들이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ESG 경영을 조금 더 쉽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나 차원에서 제가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평가 부분에 잘 준비되신 기업들이 ISO 14000을 준비하신 기업들은 이 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가 잘 나오더라고요. 정책이 있는지, 조직이 구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부분은 채용 관리, 직원 현황,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직원의 급여가 얼마인지, 정규직의 비율이 얼마인지, 남녀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육아휴직은 잘 쓰고 있는지,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신용평가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 포션이 조금 높은 게 이제 결국 내부 고객 만족,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처우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평가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양호한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배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당연히 이제 법에 따른 이제 준법 경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유 구조가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잘 공시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 의장의 대부분이 대표 이사님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사실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이제 그 지배 구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합리적 의사 결정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이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지금 소유와 경영이 구분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이제 독단적인 경영이라든지 또 같이 이렇게 조력을 하면서 하면은 더 좋은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공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적으로는 할 때는 외부 감사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 우리가 외부 감사는 이제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제표. 이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는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꼭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자라든지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게끔 하면은 그 회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관계자를 생각할 때 아, 이 회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구나. 일반적인 의사결정하지를 않는구나. 아, 공시가 잘 되고 있어서 투명성이 높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ESG를 우리가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환경을 고려한 그리고 아까 이런 그 사회적인 내부 직원, 소비자, 고객사, 경쟁사, 지역 사회를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ESG 경영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MSCI라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글로벌 이제 ESG 평가 기관인 거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회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요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조금의 이제 가중치라든지 내용은 상이할 수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라고 해서
이 회사는 이제 그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ESG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11년부터 우리나라 1000개 정도의 상장사를 평가를 해서 ESG에 대한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장사들에 대한 이제 ESG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도 보시면 이렇게 뭐 경영 인정, 정보 공개, 뭐 사회적인 부분, 뭐 지배 구조 이 부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국형 KESG를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도 이렇게 환경, 사회 이래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에 뭐 평가가 상위해서 나는 아직까지 뭐 평가를 안 받을 거예요. 뭐 평가 기준이 다 다른데 뭐 여기만 받아가지고 됩니까? 라는 부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심으로 해서 저 창업 기업들이 ESG를 준비하고 이렇게 뭐 개념 파악하고 접근하시는데 조금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도 그 이제 마찬가지로 상장 기업들 평가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고 권고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평가 기관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ESG 등급은 이제 7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7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그 기준이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한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 전 세계 한 8,500개 기업을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를 이제 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블랙록이라든지 그는 PRI에 가입된 회사들이 이 MSCI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은 이제 상장사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기업 데이터, 뭐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기준이 7가지고요. 7개 등급이고요. 근데 이 등급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높은 등급이 좀 없는데요. 여기 이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금 19년에는 1등급인 S등급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사 기준에 이제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5, 6, 7 부분을 이렇게 줄을 쳤는데요. 이 색깔을 표시를 했는데요. 보면은 사실상 5, 6, 7 이하 기업이 68%고요. 누적 한 7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등급은 없으니까 2, 3, 4가 상위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게 출발한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어려운 점도 있지만 ESG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평가 받아봤자 이 뭐 낮은 등급이 나올 건데 그럼 우리 받을 필요 있느냐?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아까 그 우리 회사의 ESG 수준을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매년 이제 아까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예를 들어서 7등급 받았고 내년에 6등급이 받으면 그 시계열적으로 개선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보고서의 이제 ESG 등급은 대체적으로 ESG 통합한 등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E에 대해서, S에 대해서, G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등급을 이렇게 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사들이.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참고 자료인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일 잘 준비하고 있는 베스트 10이 그 중에서 넘버원이 이제 그 유니레버, 두 번째가 이제 그 의류 회사인 파타고니아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니레버에 대해서 들어가 보시면 ESG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의 뭐 ESG의 보물 창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ESG를 이제 준비하는 부분인데요. ESG를 그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보면 뭐 다크 ES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우리 회사는 ESG 필요 없어. 잘 몰라.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상태냐면 뭐 잘 모르고 할 생각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언론이나 이런 이제 그 자료를 보고 그냥 저런 거는 뭐 필요 없다. 그냥 언론에서만 보고 그냥 ESG 대행사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인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ESG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개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활동해 보시면 현황 진단, 목표를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해서 ESG를 우리 회사 안에 내재화 시키는 거죠. 아, 우리 이렇게 해서 내재화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내재화 시키고 혁신을 통해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단계인데, 제가 ESG 그 경영을 이렇게 보고서를 쓰라고는 뭐 절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요런 이제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글로벌 가이드라인 이해와 적용인데요. 실행을 할 때는 ISO 26000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 ISO 26000이 CSR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과 정부라든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엔의 17가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가지고 그 회사 지역사회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보고를 할 때는 GRI라든지 뭐 TFCD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해야지 지속 가능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 보고서를 쓴다 하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 ISO 26000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여기 저 유엔의 17가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그 회사에 맞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는 이 GRI라든지 TFCD라든지 우리가 기업 회계 뭐 우리 회사의 자산이라든지 자본이 얼마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내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KKB라든지 IFRS에 따라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지속 가능 보고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 형식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평가 부분을 보시면 여기 아까 이제 MSCI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 지속 가능 보고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창업 기업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속 가능 보고서 쓰는 부분이 이런 왼쪽에 있는 부분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평가를 받아보시면 우리가 어떤 수준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ESG가 그냥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따른 그런 해외 이야기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창업 기업, 중소기업에게는 우리 회사가 필요한 자금 확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ESG가 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ESG를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이고요. 뭐 정해진 시간이 돼서 제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첫 번째 장표에 제 뭐 연락처를 올려놨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뭐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내 ESG에 대한 현황이나 개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스타트업이 ESG를 도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특강을 진행을 해주신 우리 한국기업데이터의 김정훈 지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창업 사회적 가치 우수 사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 스토리와 노하우에 대한 내용을 전수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진행을 해주실 전북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의 박희열 과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박희열 과장입니다. 제2회 창업 사회적 가치 콘서트를 준비해 주신 창업진흥원과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창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현업에서의 실무적인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와 뉴스들이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그 정보나 뉴스들이 저의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창업 보육, 행정 지원, 사업 수행 이런 업무들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에 사회적 가치 실현 공모전에 응모하면서 저와 제가 속한 기관이 했던 일들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를 연결시키다 보니 그때서야 제 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단어가 인지되고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 인터넷 통신망 중에 하나인 그 그룹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를 하면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라는 광고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가치 경영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콘서트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제가 응모할 때 제출했던 주제인 함께 가는 길, 성장하는 길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간단히 기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창업 지원한 사례를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창업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2000년도에 설립되어서 21년간 농식품 바이오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도출연기관으로서 올해 21년도에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북 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실시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은 원장님 이하 3본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서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커스 온 그로스 프로그램으로서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레벨업 프로그램과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제품을 지원하는 스킬업 프로그램 그리고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입주기업이 자립하고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강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 기관은 전라북도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독보적인 기관으로서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창업보육센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우수 수료생을 창업보육센터 입주에 연계해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는 3개의 동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특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이 입주 성장 단계별로 창업, 연구,
생산 공간으로 이동 가능한 지속 가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수행했었던 창업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창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5개의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농식품 창업 및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사업화 지원을 약 157건을 지원했고 현장 실무 교육에 1563명을 교육시켰으며 창업 아카데미 교육에 2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입주기업들이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사업화를 하는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료 감면. 작년부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비 사용료를 감면해드리고 있는데 기존에는 입주기업 할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내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할인을 추가로 저희가 실시해서 입주기업 및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주차 라인을 다시 작업하면서 작년까지는 장애인, 노약자 라인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장애인, 노약자, 여성, 임산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총 15군데의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진흥원 내에 입주기업과 진흥원의 임직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운영하는 무인 카페를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이름은 저희가 담카페라고 정하였는데 담카페를 이용하면서 여기에서 입주기업이나 저희 진흥원의 업무적인 상담을 하거나 또는 차 한 잔의 여유를 맛보는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린 친환경 정책에 부응해서 저희 진흥원의 원우회에 제가 임원으로 속해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머그컵을 활용하도록 해서 올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머그컵을 동일한 색깔로 하지 않고 다양한 색깔로 나눠줘서 한 팀에 여러 구성원이 있어도 머그컵에 자기 표시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어서 임직원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고 보시는 바와 같이 카페를 이용해서 차 한 잔씩 나누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보수로 창업보육센터 내에 유휴공간을 휴게실로 개보수하였습니다. 저희 진흥원 창업보육센터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곳에 일부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 유휴공간을 저희가 활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이 그 유휴공간에
휴게실을 마련한 사진이 되겠고, 세 번째 사진은 저희 진흥원 내에 남녀 휴게실이 있습니다. 남녀 휴게실이 있는데 올해 남녀 휴게실을 개보수 작업을 해서 가정집보다도 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놔서 저희 임직원들 또 입주기업들도 잘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실 구축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는 화상회의실을 구축해서 입주기업들이 사업화나 또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또 추가로 흡음 공사를 실시해서 이용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치유농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발달 장애인들의 영농활동을 통해 신체 정신적인 치유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주시, 전라북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자산공사 등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업으로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도와주는 치유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들이 저희 치유농장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서 바라본 치유농장의 사진이 되겠는데 약 한 150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장 활동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의 발달장애인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매주 3, 4개 팀이 치유농장에 와서 상추, 고추, 토마토 여러 작물들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수확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심신 치유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다음은 진흥원 내 유유부지를 활용한 바이오팜 주말농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흥원에 17년도에 입사했는데 점심 식사 후에 진흥원을 한 바퀴 돌다 보니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가 저희 회사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다음해인 18년도에 제가 자비로 저 혼자 비닐도 사고 지지대도 사고 삽도 사고 또 모종도 사고 해서 처음으로 이 주말농장을 저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진흥원과 그리고 입주기업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올해는 약 15명 정도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 주말농장을 찾아와서 체험하는 농장이 되어서 제가 문구점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팻말을 사가지고 각 그 작물마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서 놀면서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이라 전혀 이런 채소를 모르는데 하나하나 배워가고 열매도 따고 하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처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땀의 소중함 그리고 수확의 기쁨 자연 친화적인 마인드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처음에 땅을 지을
지을 땅을 분양을 해주는데 뭐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뭐 눈치 싸움도 하고 했을 정도로 이제 인기 있는 주말 농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창업 지원 사례와 창업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성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료 감면, 장비 사용료 감면, 발달장애인 치유농장, 또 진흥원과 입주기업의 주말농장 등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상생 모델을 저희가 제시해드렸고, 그리고 입주기업에는 만족도와 그리고 매출 상승의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었으며, 진흥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 실현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피드백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흥원과 유관기관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델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략히 언론 보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기관도 지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진흥원 입주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매출 성과를 달성해서 이와 관련된 올 초에 언론 보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께서 뭐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의미와 뭐 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혹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13개의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이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인권 보호, 복지 제공, 뭐 사회 통합, 뭐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 뭐 공동체의 이익 실현, 뭐 이러한 내용들이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그런 업무에 잘 연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서트에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창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창업 기업들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일들이 알게 모르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많은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콘서트를 참여한 기회를 통해서 각자가 맡고 계신 일과 역량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거버넌스 가치 항목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가 지속가능한 창업 보육 환경 실현에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가치가 함께 나눔, 성장이기를 희망하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창업보육센터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스타트업 ESG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승하 매니저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스타트업 ESG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전략기획팀 이승하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또한 이런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ESG 흐름을 놓고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저희 초기 투자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렇게 고민의 흐름에서 이제 리서치한 내용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어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창업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아실 것 같기는 한데요.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2014년부터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이제 특히 기술 스타트업에 집중해온 엑셀러레이터로서 대전에서 시작한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저희의 슬로건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한 이제 산업 현장 또 저희를 둘러싼 사회 환경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을 주로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흐름에서 ESG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한 지난 7년 동안 스타트업과 많이 성장을 함께 했는데요.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또한 스타트업과 똑같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사 이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약 200여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해왔는데 그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유엔이 선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부합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저희가 투자한 대표적인 ESG 포트폴리오사들인데요. 뭐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친환경 제설제, 또 배양육, 또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서 메리츠 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변환하는 스타트업 등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결론부터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해오면서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어쩌면 이 ESG라는 흐름 자체가 초기 스타트업과 좀 더 잘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무적인 요소를 찾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가치 측정의 기준인 ESG가 더 잘 부합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한데 발표 자료가 잘못돼서 업데이트가 안 돼서요. 네. 아쉽게도 발표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SG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 두 분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을 거라 또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서 뭐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겠지만 이런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에 있어서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가 ESG잖아요. 그런데 사실 ESG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약 100년 전부터 사실 이런 근대적인 기업의 개념이 나타났을 때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그런 개념이 이제 2004년에 유엔에 의해서 이런 지속 가능성을 ESG로 구체화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와 환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디 핑크 CEO가 이 부분을 투자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발표 자료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네, 혹시 반영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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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사실 요 다음 장표에 이제 ESG와 CSR의 차이점에 대해서 장표가 있었는데 그럼 이래서 ESG가 CSR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표에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CSR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
선한 것을 하면서 잘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가치적인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레퓨테이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브랜드 가치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됐었다면 ESG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또 자금 조달, 투자 유치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면서 기업의 가치 평가에 조금 더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비재무적 요소지만 재무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ESG라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딱 이 부분 CSR과 ESG의 차이점이라는 부분이 그 투자자 또 창업 지원 기관 또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서 ESG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업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그 ESG 점수가 상위 20%인 회사들이 하위 20%인 회사들보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약 5배 정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이 같은 내용을 방증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빠진 장표에서 ESG라는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재무적인 부분에 양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갖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ESG가 CSR처럼 단순히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ESG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발표 자료를 바꿔주신다고 하네요. 네, 앞에서 지나간 장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CSR과 ESG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던 장표고요. 네, 이 부분이 바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요소라는 장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ESG라는 요소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각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공시에 대한 의무를 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스타트업들은 아직 공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스타트업들도 나중에 더 성장을 하고 상장을 하면 공시 의무가 생길 예정이고 또 그 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신용평가기관들에서 이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선 저희가 신경을 써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미 기업을 평가하는데 ESG를 반영을 하고 있고 듀크 에너지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에서 석탄재가 나온다는 이유로 신용평가 등급이 실제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기업들 스스로도 굉장히 ESG를 신경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장표에 넣지는 않았지만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적 문제나 또 이제 내부의 채용 문제, 젠더 이슈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거나 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기업에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협력업체들을 선정할 때 큰 빅테크 기업에서도 이런 ESG의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원청업체 선정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단계와 상관없이 ESG 요소를 내재화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대기업들도 이제 스타트업들을 이제 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육성을 하거나 발굴하려는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LG와 KB금융, 신한금융, GS그룹 등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런 스타트업과 함께 ESG 이슈에 대해서 행동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앞서 소개해드렸던 저희 포트폴리오사 중에 이너보틀이라는 회사 또한 LG화학과 협업을 했고 저희는 GS 에너지와 함께 퓨처 에너지라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찾는 ESG에 부합하는 스타트업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SG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스타트업과 초기 투자 기관들은 왜 ESG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타트업처럼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울수록 이제 가치 측면의 요소들이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그 미국의 투자사인 500 스타트업에서 발표한 ESG 보고서 중 일부인데요. 스타트업들이 스스로 대답한 내용입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대답뿐만 아니라 ESG 경영이 인재 채용이나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0%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자기관의 입장에서는 ESG 정책화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되게 좋다고 응답을 한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에서도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 투자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양측의 이익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서로에게 ESG를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인재 유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스타트업 ESG와 관련된 규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기일수록 이런 ESG 이슈를 잡았을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문제에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또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는 ESG 요소를 고려하려고 하면서 출자를 하는 출자자들, LP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펀드 조성이나 향후 투자 활동에 있어서도 또 투자 이후의 리스크 매니징 측면에서도 ESG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당면은 성장이 가장 큰 과제여서 이렇게 스타트업이 이제 또 많은 인력을 들여서 상장사들처럼 ESG를 챙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과 가장 많은 스킨십이 있는 투자 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챙겨주는 것이 아까의 그 스타트업의 설문응답처럼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영국의 그 정부 소속 재무기관인 CDC와 책임 투자 벤처 캐피털이 같이 낸 보고서 중 일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단계별로 이렇게 ESG에 대한 요소들을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하면서 가이드를 제시한 내용입니다. 스타트업은 특히 공격적으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도 빨리 변할 수 있고 또 거버넌스 자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제 ESG를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관여를 해서 돕지 않으면 잃기 쉽고 하지만 챙길수록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기관에서도 또 지원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좀 그 지원하시는 팀들이나 투자한 팀들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제 체크를 계속 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잘 하고 있는 사례로 보이는 것이 아까 그 보고서를 발표한 미국의 500 스타트업인데요. 이제 500 스타트업은 이제 자체적으로도 ESG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ESG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내용 중에 실제로 이렇게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하면서 이제 이런 뭐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을 사용하거나 이게 되게 안 좋은 사회적으로 안 좋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는 투자를 제외하겠다라는 목록을 이제 밝히기도 했고 또 이 이후에도 스타트업의 이제 ESG 가이드라인과 질문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챙기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또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이 지표들을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투자 심사에 포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스타트업에 주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 저희가 이런 기준을 부합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투자 심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UN 지속가능 목표 17가지를 저희 포트폴리오사에 맞도록 저희가 재조정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기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미션으로 구분을 해서 이런 미션을 달성하는 기업이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기준이 있고, 또 그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그리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 지속가능 목표의 세부 목표에 해당하는 KPI들을 설정을 해서 함께 트래킹을 하고, 뿐만 아니라 채용이나 이제 기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ES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스타트업과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대표님들과 다 상의를 해서 KPI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트래킹을 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아직 고민을 하는 단계고, 막 저희가 정답이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도 되게 많은 이미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는, 특히 임팩트 투자를 해오신 하우스들은 많아서 그런 부분들과 이제 또 각자의 차별점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의 원래 기술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해온 저희의 이런 배경에서 저희한테 가장 잘 맞는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고, 저희 또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나가는 단계라서 함께 고민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ESG는 CSR과는 다르다. 그 다른 부분이, CSR은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ESG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위험이나 재무적인 뭐 투자 유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나 스타트업 스스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기 투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인력이나 시간, 이런 또 당면한 성장이 중요한 만큼 그런 부분을 직접 챙기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초기 스타트업과 가장 스킨십이 많은 초기 투자 기관에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ESG 요소들을 평가를 하고 트래킹을 해준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ESG 공시라든가 뭐 ESG를 통한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지원기관 분들도 또 투자기관 분들도 스타트업의 초기 스타트업부터 ESG를 챙겨야 한다는 공감대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가 조금 발표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좀 버벅거렸는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강연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창업 사회적 가치 콘서트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파트너 기관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종 스타트업 위크 2021에서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많은 채널을 통해서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곳으로 창업진흥원 창업 사회적 가치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